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하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2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요. 퇴근은 어제 새벽 1시에 했는데 아침 또 7시 반부터 나와서 회의하고 시장이 참 어렵다 보니까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셔가지고 미팅을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묵직묵직한 게 또 되게 많습니다. 참 어제 이 삼성의 위기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딱 요런 내용이었었죠. 자, 위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주식은 또 희한하게도 반등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뉴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댓글에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삼성그룹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좀 좋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그 위기론에서도 보면 너무 그 강력한 리더십 없이 M&A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바로 오늘 단독 기사가 삼성전자 독일 컨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 인수 검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전장 업체 독일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 중인데, 전장 사업 부분, 자, 인수가 성사되면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7년 만에 대형 인수 합병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2017년 7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재용 당시 부회장께서 이런 대형 인수 합병을 하기도 했었었네요. 자, 전자는 컨티넨탈의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전장 사업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번 인수는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손 의장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당시 삼성전략혁신센터의 사장으로서 딜을 주도하셨던 분이셨군요. 컨티넨탈은 에이다스,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전장 관련 다양한 사업 부문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군요.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자회사 하만은 내부적으로 에이다스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컨티넨탈 전장사업 인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컨티넨탈 전장사업 인수를 다각도로 들여다봤고, 삼성 사정의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경영진과 논의 중이라고 했네요. 네, 대형 M&A 딜에 관한 판단은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의 몫이지만, 하만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그동안 삼성의 주요 투자 결정을 주도해왔던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하네요. 하만 이사회는 손 의장 외에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안중현 삼성 글로벌 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장, 마이클 마우저, 하만 CEO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손 의장은 지난 2020년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와 삼성 전략 혁신센터장 자리에서 고문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하만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시네요. 박 사장은 삼성전자의 CFO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고, 안 사장은 과거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 TF에서 10년 넘게 M&A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M&A가 거의 멈춰선 상황에서도 하만은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삼성의 자회사가 된 이후 하만은 2021년 사바리 자동차와 사물통신, 그리고 2022년에는 아포테스라, 증강현실, 카레시스, 모빌리티, 23년에는 플럭스 소프트웨어, 룬 오디오 플랫폼 등을 잇따라 인수했군요. 그렇네요. 삼성전자의 M&A가 멈춰서 있는 동안 하만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렇게 M&A를 많이 했었네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난해 말 신설된 삼성 미래사업추진단의 역할도 주목이 되고,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을 맡던 전영현 부회장이 초대 단장을 맡은 이 조직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전담하며 신규 M&A의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 자, 독일 이 컨티넨탈 그룹에 관한 개요인데요. 1981년 설립된 컨티넨탈은 1871년. 야, 되게 오래된 회사네요. 150년 역사도, 그죠? 보쉬, 덴소, ZF 마그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 업체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도 매출의 기준 탑 3다. 그러네요. 컨티넨탈이라고 타이어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컨티넨탈은 최근 완성차 업계의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에 발맞춰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으나 미래차 관련 부품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행 개발을 맡아온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해체하는 등 사업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에 나섰고, 지난 2월 컨티넨탈은 25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인력 1750명을 포함해서 715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네요. 네. 22년도에 컨티넨탈 그룹이 매출 394억 유로니까 약 57조 원 매출을 했었고, 57개국 소재 임직원이 약 20만 명이나 되네요. 네, 엄청난 회사네요. 2006년에는 모토로라의 오토모티브를 인수했고, 2007년에는 G맨스의 VDO를 인수를 했었었네요.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한 개요도 위에 나오는데, 미국 본부가 HQ 헤드쿼터죠. 이 헤드쿼터는 커네티컷주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 아까 손형건 의장님이시고, 매출을 보니까요. 21년에 매출을 10조 4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5,991억,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6%가 살짝 안 되는데, 22년도에는 13조 2천억,
매출에다가 8,8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23년에는 14조 한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1,700억 났네요. 야, 그렇군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은 5.6%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증가율이 17.9%나 나왔네요. 네. 네. 그 미국 기업들 보면 예전에는 R&D 내부적으로 R&D 센터를 두고도 있긴 하지만 그 R&D를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벤처 기업 단계나 어느 정도 벤처 기업을 넘어서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아예 그냥 사버리잖아요. M&A로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이 그동안에 쌓여왔던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주한테 환원을 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돌려줄 거냐. 그건 이제 성장성이 없을 때는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미래 신성장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 뚜렷할 경우에는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과감하게 이렇게 M&A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M&A도요, 주식을 함부로 그 스토리만 갖고 위에서 샀다가 많이 물리는 것처럼 기업도 M&A 되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될 때 2007년, 6년, 5년 그때 당시에 태양광 한창 이제 태양광이 또 미래 고성장 산업이었었죠. 실제로 그때 이후로 태양광 시장은 매년 30%씩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진출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태양광에 들어가는 그 폴리실리콘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반도체 제조 공정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왜 삼성전자가 태양광 왜 하느냐. 네. 그러면서 2006년, 7년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태양광 진출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태양광 진출했던 회사들을 웅진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참 그룹이 무너진 경우가 많았고요. 또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도 그 M&A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그냥 회사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M&A가 굉장히 신중하게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스토리랑 실제로 그 확고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질러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큰 그룹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SK부터 한화에 대한생명인수 등등 많긴 한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맥주로 시작을 했다가 오비 맥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두산 박펫 인수부터 두산중공업 등등 해가지고 거의 자본재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냥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룹의 색깔이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두산 베어스. 야구는 옛날부터 이 뚝심의 야구. 그 분위기는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참 부러운 팀 중에 하나입니다. 3.8% 빠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묵직한 기사가 오늘 많아가지고요. 자, 마이너스 금리 종지부 찍은 일본 물가 임금 선순환 자신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일본 바닥 경기 완만한 회복,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폐기, ETF 리츠 매입도 중단, 장기 국채는 계속 매입, 완화적 금융 환경도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일본이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자, 2007년 이후라고 하니까 항상 언제 이후 처음, 언제 때에 그걸 돌파라고 하면 2007년? 그러면 2007년 아까 태양광 얘기도 막 했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에는 대체 에너지가 주도주였죠.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2007년도에 유가가 100불을 막 이렇게 한 80불대에서 100불 막 치고 올라가고요. 2008년 상반기에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가거든요. 장중에. 자,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가 점점 더 막 힘을 받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대체 에너지, 말 그대로 대체제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태양광하고 풍력. 태양광의 주도주는 OCI. 그때 당시에 이름은 동양제철화학이었고요. 풍력 쪽은 태웅. 네, 태웅도 그때 한 130배 났었습니다. 거기다가 태웅은 조선 경기가 또 크게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업이 좋아지는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풍력에다가 조선까지 하면서 태웅 같은 주식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때 2007년도 하반기 되면요, 일본의 엔화가 돌기 시작합니다. 2007년 제 기억으로는 7월 달이 우리나라 원엔 환율이 74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첫 금리 인상이 그때 있었었군요. 자,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으니까, 혹시 그때랑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골자로 한 고 아베 신조 총리의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는 본격적인 행보로 읽히고, 23년간에 걸친 디플레이션과의 지난한 전쟁이 막을 내리고 있다. 19일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가진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그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의 종지부를 찍고 단기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서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를 해왔고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게 2016년 2월이었네요. 요때는 또 2016년 2월, 이때 유가가 또 박살이 나고 홍콩 ELS 낙인 때문에 아우성, 거기다가 중국발 위기,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런 얘기들로 주식시장, 커머디티 시장 바닥을 칠 때였었습니다. 거기다가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 금리 또 인상을 했었죠. 페드는 처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첫 금리 인상에 시장이 놀래가지고 박살이 났었던 게 16년 1월, 2월이었는데, 요때 글로벌하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본이 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었군요. 그래서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해 왔다가, 자,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C가,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ETF 등 위험자산 매입도
종료를 한다. YCC 이 부분은 참 우리 신한의 오건영 부장이 너무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그죠?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YCC Yield Curve Control도 페드가 하기 전에 과거에 일본이 먼저 했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2%의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완화 정책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 마이너스 정책 금리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임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강도가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네요. 이 그림에 보니까 일본은행의 단기금리 추이가 어땠었는지 그림에 쭉 나옵니다. 2007년 2월 1일 날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08년 10월 31일 2008년 10월 31일이면 그 금융위기 최바닥에서 우리나라랑 통화서합을 미국하고 체결하고 이때 당시에 통화서합을 일본하고 다 같이 체결했는지는 체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통화서합이 이루어졌던 게 그때 당시였는데 그때 일본이 금리도 같이 내렸었네요. 0.5에서 0.3 내렸다가 12월 19일 날 2008년 12월 19일 날 또 0.1까지 내리고요. 2010년 10월 5일 날 0% 2010년 10월 5일 자 그리스 사태가 있고 나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을 텐데 그러고 나더니 2016년 2월 28일 날 마이너스 0.1까지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쭉 0.1이었네요.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번에 올렸다. 네요. 자, 일본은행은 이날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함께 2016년 9월 도입한 YCC 정책도 폐기를 했고 그간 설정했던 장기금리 유도 목표 0%와 금리 변동폭 상한선 1%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YCC는 특정 만기 국채금리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 매도하는 통화정책이고 이는 시장을 직접 조작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왜곡하는 거죠. 앞으로는 장기금리가 아닌 단기금리를 조작 대상으로 해서 0.1%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새 틀로 전환할 전망이다. 우리 인턴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기채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그러면 만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yield커브가 이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장기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3이고 2년물이 4.7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기 금리를 억지로 이제 낮추는 그게 2009년 그때 당시 이제 페드에서 양적 완화 조치 1차로 2010년까지 5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2차 하고 그러면서도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양적 완화 세 번째 조치에서 그때 단기채를 팔아서 오히려 장기채를 사면서 이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했죠. 실제로 당연히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억지로 끌어내리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보통 보면
금리에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상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장기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시장에서 시장의 기능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위험 신호다. 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통화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QE3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일본도 훨씬 이전에 이렇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했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앞으로는 장기금리가 아닌 단기금리를 조작 대상으로 해서 0.1%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새 틀로 전환할 전망이고 2010년에 도입한 상장지수 펀드 ETF 및 부동산 투자 신탁 REIT 리츠 매입도 중단하는데 이 리츠 매입은 지난 2022년 6월을 마지막으로 보류된 상태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네요. 일본은행은 그러나 2% 물가 상승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장기 국채 매입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이다. 우에다 총재는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을 상정한다고 밝혔고요.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서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매월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을 늘리겠다는 스탠스다. BOJ는 현재 매달 7조 5천억 엔 규모의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요. 당장 국채 매입을 중단을 하면 중장기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일본은행 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액은 전체 발행 잔액의 54%에 달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국채 매입 중단으로 국채 금리가 오를 경우 막대한 평가손을 입는데 지난해 4월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단기금리 2%, 장기금리가 3%까지 오르면 일본은행은 12조 엔의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단기금리가 이게 2%까지 오를 수가 있나요? 자, 마찬가지로 ETF 매입을 중단해도 일본은행이 섣불리 그간의 평가수익 실현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의 시가총액은 72조 엔. 많이 샀네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 넘게 샀다, 그죠? 니케이 지수 상승으로 종부가보다 34조 엔이나 높아졌고 하지만 매도에 나설 경우 일본 증시 폭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실물 경기에 대해서 일부의 약한 움직임도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노동수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했고요. 향후 일본 경기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하방과 금융시장 추이, 개인 소비가 생각했던 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경제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완화적 금융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러나 일본 신용평가기관인 제국 데이터 뱅크는 좀비 기업 비율이 17.1% 22년 기준인데 좀비 기업 비율이 엄청 높네요. 17.1%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서 인건비와 금융비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경우 도산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밝혔네요.
한편 일본은행은 그간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과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의 종료 조건으로 제시해왔고, 지난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인 3.1%를 기록을 했고요. 긴축 전환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랭고가 요구한 연간 5.85%의 임금 인상안을 기업들이 수용하면서 물가 상승률에 걸맞는 임금 인상이 뒷받침되어서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전망이 힘을 받았고요. 지난 1월까지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22개월 연속 감소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뭐든지 항상 임계치가 중요하고요. 지난 21년도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올 때, 처음에는 2020년 코로나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찍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니까 0.8 정도 때 됐을 때부터 계속 그런 질문이 옵니다. 아,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금리가 빠져서 이 코로나 상황에 금리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된 거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한 1.3%, 1.5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질문 받았을 때마다,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5%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이 티핑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은 무슨 주식으로 사서 돈 벌어야 되는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금리가 0.5에서 0.8, 0.9 된 걸 가지고 이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라고 계속 물어봐서, 그거는 시험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 그래서 임계점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명히 이제 금리를 올린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플랫하게 마이너스 0.1로 가던 게 멈추고 올렸다는 것 자체로 이제부터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되는데, 일본 금리도 이게 만약에 이제 0.2에서 0.25, 2007년도에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었거든요. 지금 비슷한 수준이니까 일본 금리마저도 0.2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0.2가 넘어섰을 때 원엔 환율에서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 원엔 환율이 반응을 하면서 97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때는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게 저는 약간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전에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 금리도 올라갈 때 미국 금리랑 우리랑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처음으로 또 언제 이후라고 했었죠, 아까? 2007년 이후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한 5천조 원이 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다시 리버스 하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사주소가 고배당 기업 법인세 덜 낸다라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로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고요.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를 또 덜 내게 되네요.
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지원 방안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은 밝히지 않았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저평가를 또 해소할 수가 있고요. 정부가 법인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이고 공제로 과표 구간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줄 수가 있네요. 기재부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으로 늘어날 배당을 주주에게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입장이고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 높은 배당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네요. 자, 현행 배당 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15.4%입니다. 원래 14%인데 지방세 10%를 하면 거기다가 1.4가 더 붙어서 15.4가 되는 거고요. 이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이고요.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딱 요 15.4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배당과 소득이 이자가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 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내냐면요. 49.5%까지 치솟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감면 방안으로는 분리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경감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과 자사주 실적을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정부는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컸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었죠. 자,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고소득자 분들이 한 뭐 46%, 47% 이렇게까지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당하고 이자 합쳐서도 많이 벌면 그러면 최대 이 49.5%까지 그렇게 세금을 중과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보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개인연금 저축에다가 돈을 알아서 납입을 하면 그 납입금에 대해서 또 연말 소득공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개인이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따로 좀 해라.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든 이 ISA 계좌든 이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상가 꼬마 빌딩이라도 뭐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좀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은 위험해서 못 하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업이 약간 문제가 생긴다면 또 우량한 배당 기업으로 옮겨 타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미국의 고배당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개인이 투자하는 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노후를 대비한 배당 투자다라는 관점으로 기재부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 ISA 계좌의 또 다른 하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이 지금 PBR이 낮잖아요. 그 정도로 주가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잉여금이 많습니다.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거죠. 그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연말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저는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 팔아주세요 하면서 그동안에 배당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세제 제도였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이거 뭐 배당을 낮춰주면서 세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 노후에 대한 또 다른 연금 계좌다라는 관점으로 배당소득세를 감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을 세금 부담 크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선언한 정부. 왜? 계속 세금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을 했었고, 집값 급등기에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에서였고요. 이에 따라 21년부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계획을 적용하고 있네요. 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에다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이 60% 이상 상승을 했고 보유세 부담은 100%, 2배 늘었다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어제 얘기했네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인데, 자, 이전까지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을 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에 연평균 18%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인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2018년도에 4조 5천억에서 22년에는 6조 7천억, 그리고 같은 기간 종부세는 4천억에서 3조 3천억으로 엄청 늘었네요. 자, 진차조간은 67개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폐지하면 재산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가 또 있네요. 건보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 계획대로 세 부담을 올리게 되면 2035년 재산세 부담은 61%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적어도 현재 시세 반영률 수준으로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부연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 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세 반영을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이번 정부가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법 개정안을 7월에서 8월 정도 발의하고 11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되 현재 주택 유형 간, 지역 간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부분은 맞춰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동주택은 현재 평균 69%, 토지는 66%, 단독주택은 54% 등 부동산 유형 간의 가격대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또 설명을 했네요. 네. 뭐 길게 읽었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2035년까지의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전면 수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다시. 지금도 그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봐야죠. 엔비디아가 성능 높이고 전력 소모 낮춘 신형 칩을 공개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엔비디아가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블랙웰을 선보였죠. 블랙웰 기반의 반도체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인 이 H100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아키텍처 호퍼보다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호제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거리 되나요? 40분? 여기서 지금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요. 젠성황 CEO가 오는 21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이 기조연설에서도 그동안의 호퍼도 환상적이었지만 우리에겐 더 큰 GPU가 필요하다면서 블랙웰 기반의 칩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AI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고 블랙웰 칩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엔진이라고 강조를 했네요. 블랙웰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됐고 이는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기존 H100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인데 블랙웰은 기존 기술로 생산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칩을 연결해서 하나처럼 작동시키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블랙웰은 대만의 TSMC가 4나노 기술로 위탁 생산을 하네요. 네, 요걸 갖다가 삼성전자에게 맡기지는 않겠죠. 자, 젠선황은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2000개의 블랙웰 GPU로 90일간 4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야, 2000개의 블랙웰 GPU가 90일간 4메가와트. 야, 전력 먹는 하마다 그죠? 기존 칩으로 같은 기간 동안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8000개의 GPU에 15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했는데 15메가가 4가 되고 그리고 8000개의 GPU가 2000개만 있으면 되네요. 블랙웰 GPU는. 그래서 훨씬 더 기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는 H100이 4 페타플롭인데 반해서 블랙웰은 20
페타플롭으로 성능이 5배나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페타플롭이라는 게 1초당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야, 1초에 1000조 번. 정말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1000조. 엔비디아는 블랙웰 기반의 반도체인 GB200을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고요. GB200은 이 두 개의 블랙웰 GPU와 영국의 칩 설계회사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신형 칩의 가격을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호퍼 기반의 H백 가격이 개당 25,000에서 한 4만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합니다. 고려할 때 유비에서는 최소 이번에 이 블랙웰 이쪽은 5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2만 개의 GB200 칩들로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사티아 나델라 CEO도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최첨단의 AI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GB200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서 전 세계 모든 조직에 AI에 대한 약속을 실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네요. 엔비디아는 NI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인프런스 마이크로서비스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새로 선보였네요. 님을 이용하면 기존 엔비디아 GPU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어서 기존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님은 오픈AI와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AI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을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네요. 님을 이용하려면 엔비디아 GPU 기반의 서버를 구입한 뒤에 GPU당 연간 4,500달러를 내야 하는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님이 클라우드 서버 대신 GPU가 장착된 노트북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마누비르 다스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우리가 판매하는 상업용 제품은 GPU였고 소프트웨어는 GPU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정말 바뀐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상업용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젠슨 왕도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말해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다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3,000조를 거의 갔다가 딱 떨어졌는데 이런저런 게 다 되면 3,000조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현재 워낙 이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엔비디아 스페셜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것저것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에 시총 3,000조를 찍은 거거든요. 자, 3,000조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조, 올해가 한 80조에서 100조 사이, 그리고 내년이 한 120조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주가 보면 22년에 빠졌고 2018년에도 빠졌어요.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항상 다 같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게 본다면 이 엔비디아는 어디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요즘은 하도 빨라져 가지고 주가가 미리 빠르게 선반영을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는 사면 안 되고 어디서는 또 사볼만 하고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요. 예, 1000달러 기준으로 3000조라고 보면 자 여기서 1000달러에서 20% 빠지면 그러면 3000조에서 20%가 빠지니까 그러면 2400조가 되겠다. 그죠? 2400조 그러면 20% 빠지면 800불이잖아요. 그래서 800불이 깨지면 좀 사고 싶어지죠. 사고 싶어지고 1000조가 넘어가면 자 1000조에서 1000달러가 넘어가면 1000달러에서 10%만 올라가면 1100달러잖아요. 그러면 시총으로는 3300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막 주식 얘기하면 또 막 주식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또 56분이 됐네요. 그래서 거기서 1200불이 가면 3600조가 돼요. 거기서 1300불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시총이 똑같아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기사 하나 남은 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K배터리의 위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K배터리의 위기론이라고 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론도 독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위기론도 독이 된다. 업계 안팎에서 위기론이 나오지만 지금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스스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켜봐야 할 테다. 라는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늦게 업로드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